자, 2010년도 기출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마이크로 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거는 CPU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동작들을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 그러니까 클럭은 한 개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개의 클럭 펄스 동안에 실행되는 기본 동작을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연산의 정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수행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 연산 같은 경우는 시간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CPU의 속도를 나타내는 기본 척도로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의 명령어는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어 실행된다 그랬는데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항상 하나만 이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되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명령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연산이 하나지만 복잡한 명령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연산의 개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이 아니라 하나 이상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라든지 로드라는 거는 다 마이크로 연산의 종류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배치를 하는 거예요, 주격장치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최초 적합, 그 다음에 최적, 그 다음에 최악 적합 세 가지였잖아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셋을 다 골라줘야 돼요. 세 개를 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를 세 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M1부터 시작해가지고 M4까지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M1 영역, 여기는 M2, 여기는 M3, 여기는 M4.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M1부터 M4까지 얼마의 영역이 있는지 숫자로 다 써놨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는 16K, 그죠? 그 다음에 14K, 그 다음에 5K, 그 다음에 마지막 30K.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13K를 원하는 이 작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다가 배치할까를 골라줘야 되는데, 최초 적합, 그 다음에 최적 적합, 그 다음에 최악 적합. 요거 다 구하란 얘기죠, 여러분. 세 개를. 그죠? 최초 적합일 때는 어디에 배치되는지, 최적일 때는 어디에, 최악일 때는 또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다 써주면 되는데, 요 영역, 요 숫자를 써주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요구하는 작업은 13KB 고요. 각각을 배치를 할 텐데 순서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M1부터 M2, M3, M4 순서로 유지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자, 최초 적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3K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13보다 작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13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중에서 13KB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영역.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이 13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되는 게 최초 적합이에요. 그래서 M1 영역에 집어넣는 게 최초 적합. 최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알맞은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알맞은 공간은 14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남은 공간도 따져서 남은 공간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영역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하는 것보다 여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최적 적합은 M2. 그 다음에 최악 적합은 1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공간에 배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래서 가장 큰 영역이면 여기죠, 여러분. 그래서 M4.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골라서 답을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스크립트 언어들을 쭉 써놨어요. 4가지를.
근데 이 스크립트 언어라는 언어는 여러분 그 서버 측에서 동작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또 그런 동작이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JSP, 뭐 ASP, 그 다음 PHP 같은 경우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움직이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2, 3, 4번은 서버 측이고 1번의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쪽 스크립트 언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문제 잘 보세요. 해시 탐색하는 기법인데 그 중에 뭐냐면 지금 재산법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재산이라는 건 나누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누냐면 키값을, 여기서 말하는 키값이라는 건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글씨예요, 여러분. 111, 112, 113 이렇게 숫자 써 있죠. 이런 것들이 키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배열의 크기로 나누래요. 배열의 크기라는 거는 실제 그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세 번째 줄에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저장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11이 됩니다. 그래서 11로 키값을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충돌이 만약에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충돌이라는 건 뭐냐면 한 영역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걸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열거해 놓은 것은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키값을 다 쓸게요. 111, 그 다음에 112, 113, 그 다음에 220, 아이고 220, 그 다음에 221, 22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재산법이라는 건 나누는 거고 이게 키값이었어요. 그죠? 이 키값을 다 얼마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1, 배열의 크기로 나눠라 그랬죠? 문제에서 11이기 때문에 다 나누기 11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로 나누면 11로 나눴을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나머지를 구해야 돼요. 뭘 구하냐면 나머지. 자, 그러면 111을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딱 1이 떨어지겠죠. 그죠? 11 곱하기 10은 110이니까. 그죠? 너무 쉬운 걸 제가 천천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구하는 건 중요해요.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예요, 여러분. 나머지. 그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죠? 하나씩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딱 떨어지겠네요. 두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0, 얘는 1, 얘는 2. 자, 각각 이 키값들을 다 11로 나누세요. 각각을 나눠서 뭘 구해라?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가 같으면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머지가 가리키는 곳에 배치가 되거든요. 이 영역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얘랑 같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겠어요? 해당되는 게 111이죠, 여러분. 나머지가 1인 경우가 111과 또 누가 있어요? 221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있고요. 요거 두 개 충돌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2. 나머지 또 2로 떨어진 거 여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112. 그 다음에 또 뭐예요? 222. 자, 요렇게 한 쌍 충돌, 요렇게 한 쌍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보기 보세요, 문제. 1번은 왜 안 되냐면 111하고 221이 충돌이 되는 거지 111이랑 112가 충돌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고요. 2번은 112, 222, 112, 222 딱 그대로 써줬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113이라는 거는 충돌 아예 안 됐어요. 그죠? 113이라는 거 아예 없고, 그 다음에 4번도 220이라는 건 충돌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넷 중에 뭐 두 개가 나오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거 두 개가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11 나오면 221이 나와야 되고 112가 나오면 옆에 222 요런 쌍을 골라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나눠서 나머지만 잘 구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좀 복잡합니다. 브로드캐스트의 주소를 구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쓰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나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하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브로드캐스트의 주소예요. 그죠? 근데 브로드캐스트가 딱 문제에 제시돼서 딱
그 써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절차가 조금은 복잡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가 얘구나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211.168.83.0 해가지고 가로 안에 클래스 C라고 써 있잖아요.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C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5개의 서브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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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로 설정을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211.168.83.34가 속한 이 IP가 속한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처음에 어디부터 접근을 하냐면 서브넷 마스크 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서브넷 마스크가 220 뭐죠? 25죠, 여러분. 아이고. 원래 C클래스가 255점, 255점, 255.0부터 시작하는 게 C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요거 3개.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목소리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브넷이 뭐냐면 네트워크를 구분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분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 호스트 아이디예요. 실제 이용하는 IP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호스트 아이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그대로 주어졌죠. 지금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 호스트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요거를 몇 진수로 바꿔주냐면 2진수로 바꿔줘야 돼요. 2진수로 바꿔주면 224니까 1, 2, 4, 8, 16, 32, 64, 128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죠? 더 이상은 너무 크니까 안 되고 256은 그냥 제 나름대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요거 3개 딱 더해주면 22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0으로 해주면 되고, 그럼 결국 224를 이진수로 바꿔주면 요 숫자를 갖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1과 0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1이 몇 개냐면 3개죠, 여러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3승. 그래서 8개, 0부터 7까지. 그래서 8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몇 개? 5개죠, 여러분. 그러니까 2의 5승 해서 32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실제 1하고 0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진수를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3,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5라는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건 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비트, 3자리, 그죠? 여기 5자리죠. 그러니까 5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서브넷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브넷 개수. 그 다음에 얘는 호스트 수예요. 32개까지, 그러니까 2의 5승이니까 32잖아요. 그러니까 3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서브넷 수, 그 다음에 이건 호스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브넷의 개수가 몇 개? 8개란 얘기죠, 여러분. 2의 3승이니까. 2의 5승이니까 32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호스트는. 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호스트의 개수예요, 여러분. 호스트의 개수인데 3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32개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가장 처음 부분 IP, 그 다음에 가장 끝 부분.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31 해야 32개가 맞잖아요. 그죠? 0을 포함하는 거니까 32개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에 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브로드캐스트였죠, 여러분. 그죠? 주소. 그래서 첫 번째 요 IP 요거는 네트워크 주소. 맨 끝에 있는 IP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몇 개씩, 그러니까 결국 2개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몇 개씩 연결하는 거예요? 30개씩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32개 중에서 앞에 거, 뒤에 거 2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호스트로 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30개, 32개에서 2개 빼면 30개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 주소가 할당되는 건 30개의 주소만 사용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보니까
문제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211.168.83.0부터 클래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몇 개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32개씩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우리 왜냐면 요것만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요것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31. 그러니까 0부터 31까지 해야 32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호는 32번부터 또 32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1를 더하면 63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을 지금 얼마씩 더하는 거냐면 31씩 더하면 돼요. 왜냐하면 31번부터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32번부터 6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4번부터 어디까지 또 31을 더하면 9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문제 보니까 이때 211.168.83.34가 속한 서브넷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랬잖아요. 34번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속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브로드캐스트의 주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주소잖아, 처음에. 그리고 호스트가 쭉 있고 마지막 IP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을 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제가 지금 요것만 생략한 거예요. 요거 세 자리만. 그러니까 정답은 211.168.83. 얼마? 63. 이렇게 답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 나중에 이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세요. 자, 6번 보세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특히나 이제 정규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중복도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종속성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정규화를 할 때 고려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복은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성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복도 제거하면 좋은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중복도 제거하고 종속성도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관계를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필드와 필드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튜플과 튜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열과 열의 관계를 따져서 정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종속을 제거하고 속성들 간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튜플 간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1번, 2번, 3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 튜플이 아니라 속성 간의 관계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프린터에 관한 겁니다. 프린터는 여러분 로컬 프린터가 있고요.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어요. 로컬 프린터도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지금 내 옆에 컴퓨터 프린터가 없지만 다른 사무실에 있는 그 프린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인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쇄가 되면 이제 거기 가서 가져오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프린터라는 경우는 공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프린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바로 인쇄를 하면 자동으로 가는 설정만 해놓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본 프린터 같은 경우는 딱 한 대만 가능해요. 이 컴퓨터에 프린터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본 프린터는 딱 하나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컬 프린터도 여기에 꼭 있는 프린터만 연결하는 건 아니고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 로컬 프린터 상관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장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한 대의 프린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하다, 공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설정하려면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통해서 기본 프린터도 설정을 하시고 공유도 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8번은 보면 자, 운영체제는 뭐 일괄 처리, 대화식, 실시간 시스템 이런 식으로 뭐 종류로 나눠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일괄 처리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이라는 건 내가 입력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은 결국 응답 시간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입력할 것인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것인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응답 시간과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일괄 처리, 대화식, 실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보세요. 9번은 그래프를 탐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다 해서 노드들을 다 조회하라고 나와 있고요. 단 둘 이상의 정점을 선택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해야 돼요. 꼭 A, B, C, D 지금 이 F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따져서 방문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문제 잠깐만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주어졌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다 구해야 돼요. 그죠? 너비 우선 탐색은 우리가 문제 브레스라고 그래가지고 BFS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은 뎁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제 노드의 순서를 정해주면 되고, 만약에 2개 이상의 정점을 방문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정점 또는 뭐 노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를 시작 정점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스타트라고 치면 이거 종류에 따라서 요거 2개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2개를 만약에 방문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따지라고 그랬어요? 알파벳 순서로 해라 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순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너비 우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작 정점을 통해서 시작이 A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A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인접한 노드 있죠. B하고 F를 모두 방문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방문. 그러니까 A, 다음에 B, 그 다음에 F. 그죠? A하고 인접한 건 B, F이기 때문에 B, F를 순회를 해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2개의 정점을 방문할 때는 F를 먼저 쓸 수도 있고 B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벳 순서니까 B, F가 돼야 알파벳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 F 이렇게 돼야 너비 우선이 돼요. 그래서 A, B, F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알파벳 순서하면 요거 따지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갔다가 결국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방문인데 어쨌든 A, B, F까지 왔어요. 그럼 F에서 인접한 노드를 보면 또 C, D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정점을 통해서 인접한 건 다 방문하는 게 너비 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 D, E가 돼야 알파벳 순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비 우선은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 F, C, D, E 이렇게 가져오는 게 너비 우선입니다. 자, 깊이 우선 같은 경우는 모든 정점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시작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알파벳 순서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선택해야 돼요? B. B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또 B에서 인접한 노드를 찾으세요. 인접한 노드는 F랑 누가 있어요? C가 있죠? 하지만 알파벳 순서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가 아니라 뭐? C가 되는 거죠, 여러분. C. 그 다음에 C에서 또 인접한 노드를 비교해 보세요. F하고 또 뻗어나가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하고 D인데 알파벳 순서니까 누구를 먼저 가야 돼요? D부터 가야 돼요. 그죠? D를 가고, 또 D라는 인접한 노드 중에서 지금 안 간 거는 F하고 E잖아요. 요 2개를 방문을 할 때 알파벳 순서로 정해서 하나만 가는 게 깊이 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E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2에서 인접한 거 안 간 거는 F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각각은 다 알파벳 순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접한 노드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얘가 시작 정점이면 인접한 건 얘하고 얘죠? 둘 다 방문하는 건
너비 우선. 그 중에 하나만 탐색하는 건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그대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칠판에 쓴 거.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3번.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 집계함수 기억나실 거예요. SQL에서 집계함수가 딱 5개죠, 여러분. 그래서 count라는 것도 있고요. 개수를 구하는, sum이라는 건 합계를 구하는 집계함수고요.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3번에 보면 total이라는 게 있어요. total은 집계함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otal은 빼고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min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 다음 평균을 구하는 avg. 요 스펠링 기억하시고 이게 다 집계함수의 종류예요. 그리고 아까 뭐 있었어요? max, 그 다음에 sum, 개수 구하는 count. 요거 5개가 그룹 함수 또는 우리가 집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total이라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11번 보세요.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문제가 C 언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바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둘 다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래서 실행 결과를 유도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다행히 실행 결과를 구하는 건 아니고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법을 골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걸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1번 보면 캡슐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캡슐화라는 거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다가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묶은 거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캡슐화란 얘기는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캡슐화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에더, 클래스 컴퓨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클래스 에더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지금 토탈 3개가 나와 있잖아요. 클래스 3개를 묶어놨죠. 따로따로 3개. 그 얘기는 캡슐화라는 기능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한테 뭔가를 넘기는 거예요. 유산을 받듯이. 그래서 상속이라는 기능을 어디서 썼냐면 2번째 클래스 보시면 컴퓨터라는 클래스, 컴퓨터 옆에 보면 extend라는 게 써 있어요. extend라는 게 상속을 사용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extend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상속을 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overrid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overriding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동일한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똑같은 함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는 틀리지만 함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함수에다가 우선권을 부여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는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함수를 숨기고 싶을 때 final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지문에 보면 final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overriding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은 오버로딩이잖아요. 여러분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 이름 비슷하지만 구분을 잘 해놓으세요.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함수명은 똑같아야 돼요. 다만 들어가 있는 인수나 개수, 타입 같은 경우는 틀려서 틀리게 해가지고 기능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스를 보세요. 지금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adder, 컴퓨터, adder, mai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에 함수를 보세요. 함수라는 거는 거기 2번째 줄 보면 add라는 함수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밑에 보니까 또 add라는 게 또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add 다음에 int a, int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가 똑같은 함수지만 int형이 아니라 더블형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 줄에 보면 더블 a, 더블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함수명은 똑같지만 add라는 함수명은 똑같지만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인수라고 하거든요. 인수의 개수는 2개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int형이고 밑에 건 뭐예요? 더블형이죠. 형태 타입이 틀리죠. 이렇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명과 똑같은 거 비교하시고 얘네들이 틀린지 꼭 확인하시면 틀렸다 그러면 틀리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오버로딩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지금 구현을 안 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소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죠? 명령어를 우리가 주격장치에서 CPU로 가져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주격장치에서 어디로 가져와요? CPU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 동작들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단계를 후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있는 값을 어디로 넘겨야 되냐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로 내용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수행할 번지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CPU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인출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동작하는 단계는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어디로 넘겨라? MAR로 넘겨라. 요 단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살표만 틀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MAR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PC. 요런 문장이나 요 문장이나 결국 똑같은 기능이죠, 여러분. 문제에는 요거 지문대로 나와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3번 보세요. 엑셀 문제입니다. 그죠? C열하고 E열을 보세요. 비율이 텅 비어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C2 셀에다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보통 엑셀 같은 경우는 셀 하나를 구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옆에 있는 내용까지 밑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아서 계산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2 셀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E열에 있는 비율을 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C열은 수주량의 비율이고요. E열에 들어갈 비율은 판매 금액에 관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C2 셀, C2 셀에 들어갈 수식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C2 셀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까라고 집어넣는 건데 수식은 다행히도 1번부터 4번까지 수식이 아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수식은 는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B2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B7,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비율을 계산하고 있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엑셀 시트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셀이 쭉 있고요. 여기가 C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A, B, C. 여기가 D, E. 그럼 여기가 지금 비율 써 있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다 계산 알아서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시트 셀 요 수식 구해서. 그죠? 그러면 이 시트 셀에 여기 구할 때 여기가 지금 몇 번째 행이냐면 두 번째 행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수주량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B2 셀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B2 셀을 건드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B2 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현재 B2지만 여기서 여기도 여기 2열에 있는 비율도 값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결국 여기에 값을 가져와서 비율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열은 바뀌었죠. 여기서는 B2를 사용하고 있지만 B2 셀을 이용하지만 얘는 D2 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는 공통이죠. 똑같죠. 이 행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열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죠? B에서 D로. 그러니까 이 열 앞에다가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주소를 하면 안 되죠. 얘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 B2에서 D2로. 그러니까 요건 내버려 두고 이 행은 당연히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주소를 나타내는 달러기호를 들어가야 돼요. 달러기호.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요거 다시 고치면 B 달러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여기 있는 것도 계산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율, 여기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B하고 D 열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행은 똑같죠. 이 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달러를 이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요것만 딱 계산하고 끝날 게 아니죠. 두 개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B2, B3, B4 여기 다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죠. 얘도 D2, D3, D4 이렇게가 다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2가 될 수도 있고 B3이 될 수도 있고 B4가 될 수도 있죠. 얘도 D3, D4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도 바뀌고 열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달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B2로 해야 맞는 거예요. B2. 왜냐하면 행과 열 다 바뀌기 때문에 B2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7이라는 셀은 뭐냐면 사실은 수주량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B7셀.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한 토탈, 이거는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B7셀, 그 다음에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는 D7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7은 그대로고 요것만 바뀌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7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돼요?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B 달러 7 이렇게 해줘야 되고 곱하기 100은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값이 행도 변하는지 열도 변하는지를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열만 바뀌는지 행만 바뀌는지에 따라 달러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거는 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가면 고정이다, 변동이 없다라는 뜻이고, 달러를 안 붙이면 여기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자, 후이식이에요. 스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스택의 탑,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값들을 쭉 올바르게 나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해볼게요. 4, 5, 그 다음에 플러스 2,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스택이 텅 비어 있겠지만 처음에 4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4. 이게 결국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게 탑의 위치예요. 그다음 5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탑. 그죠? 플러스는 여기다 연산자 스택을 따로 둬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를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더하기란 얘기잖아요. 4하고 5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스택은 이제 이게 9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을 또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죠, 여러분. 곱하기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9 있고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빼기죠. 자, 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밑에 쓸게요. 빼기 하면 9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3.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에 있는 값만.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죠. 요거 동그라미 친 것만 쭉 나열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5, 9, 2, 3, 6, 3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골라주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탑에 저장된 값만 가져오는 겁니다. 자, 15번 보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 보세요. 이진수가 주어졌고 2의 보수는 얼마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걸 2의 보수로 바꿔봐야 알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꾸려면 일단 1의 보수를 거쳐야 돼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게 1의 보수고 여기다가 끝에다가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돼요. 자, 더하면 1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올림값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2의 보수로 바꾸면 이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지금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의 보수 표현 방법은 0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는데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0이 하나예요. 플러스 0만 존재하고 1의 보수나 부하 절대치 같은 경우는 0이 두 개였죠. 플러스 0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0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2의 보수는 0이 하나다, 맞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는 오류를 수정은 못하고 검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도 하고 수정도 가능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은 맞는 거고요. 디귿이 틀렸네요. 그죠? 자, 16번 보세요. 아작스라는 언어가 있어요. 얘는 웹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의 묶음이에요.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들을 모아놓은 걸 아작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서버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비동기 요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작스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보기 4번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토타입, jQuery, 구글 맵 툴킷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아작스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17번 보세요. C 언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2010년도는) 자바도 나오고 C 언어도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문제에서 지금 J, I 값, J 값, K 값,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I는 100, 요 구문을 보세요. I는 위에서 선언을 어떻게 했냐면 플로트 I라고 선언을 했죠, 위에서.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여러분? I는 실수형이다 라는 거죠. 소수점이 들어간 변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이건 정수잖아요. 100, 300 정수죠. 나눴을 때 몫이 얼마예요? 사실 못 나누죠, 여러분. 그러니까 0인데 I가 무슨 변수예요? 실수형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써주면 안 되고 소수점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밑에 구문에서 시험 문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프린트 F라는 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I는 어떻게 찍었냐면 I는 %.1F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소수점이야 한 자리를 집어넣어라 그 얘기예요. 실수 형태로 F. 그래서 0점 다음에 소수점 이하를 몇 자리? 한 자리. 그냥 0이기 때문에 0.0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라는 변수에는 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0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나중에 출력을 하면 0.0이 찍힐 거예요.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J하고 K하고 M이라는 변수는 다 뭘로 선언했냐면 인트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다 정수형이에요. 정수값을 가져야 돼요.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J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value 1 그 다음에 value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쓰냐면 value 1은 위에 보면 define value 1 띄고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 값이 1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value 2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라고 위에서 define 정의를 했죠. 그럼 결국 1 그 다음에 요 연산자 요거잖아요. 자, 요거는 곱하기 연산자예요. 비트 연산자. 그래서 만약에 4비트다 그러면 1이 뭐예요? 이진수로 바꾸면 4비트로 하면 0001이죠. 이게 1이고 2는 0010이 2잖아요. 요건 1이고 요건 2. 요거 그대로 곱하면 돼요. 비트끼리 곱하는 거라서 비트 연산자라 그대로 곱하면 0이죠, 여러분. 왜냐면 0 곱하기 1은 0이니까 1 곱하기 0도 0이고 근데 결국 이거는 정수 형태로 만들면 그냥 0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결국 J 값은 0이 되는 거죠. 근데 printf 보세요. printf 보면 %d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d는 10진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정수값 0 찍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I 값은 0.0이고 I 값은 0.0이고 이게 답이에요. 지금 J 값은 얼마가 돼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 비트끼리 곱해서 해보니까 0000이지만 정수로 바꿔주면 0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J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K의 값은 어떻게 돼요? 문제 보니까 K는 value 똑같아요. 모양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짝대기 들어가 있고 value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는 결국 더하기 연산자예요. 요 기호가 더하기. 얘는 곱하기. 얘는 더하기. 비트 연산자. 그럼 value 1이 아까 1이었죠. value 2가 지금 2라고 정의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요거 그대로 다시 0001. 요 2를 계산하면 이거잖아요. 요거를 더하기 해라 그 얘기예요. 더하면 1 더하기 0은 1이죠. 0 더하기 1도 1이죠. 나머지는 더할 거 없으니까 0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정수로 바꿔줘야 되죠, 여러분.
인트형이니까 K가. 그래서 요거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이죠, 여러분. 1, 2, 1하고 2하고 더하면 3 맞죠, 여러분? 그래서 J가 아니라 K는 3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프린트F 보세요. K는 %D니까 그냥 숫자 한 자리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3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M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M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if문 보세요. 밑에. 자, M을 구하려면 if라는 구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자, J, M%, K, 짝대기 2개, I. 그리고 M, I 플러스 J, else, M은 J 플러스 K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자, if는 조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조건이에요. 요 조건을 비교를 해서 이 조건이 참이면 요 문장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 조건을 비교해서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 비교하면 되겠죠? 조건. 자, J가 아까 얼마였어요? 계산하니까 우리 0이었죠? 그 다음에 요 기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논리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실제 그 컴퓨터에서는요, 0값이면 우리가 보통 false라고 정의를 하고요. 거짓. 0을 제외한 나머지 값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true라는 값을 갖게 돼요. 참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0이니까 false예요, true예요? false죠. false. 그 다음에 이건 and 역할. 그 다음에 K는 얼마였어요? 우리가 계산하니까 아까 3이었죠, 여러분? 3은 0을 제외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true죠. 그러면 이게 true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짓 곱하기 참. 그러면 어쨌든 원래 거짓이라는 건 0이잖아요. 그 다음에 and는 곱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true는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0 곱하기 1은 뭐가 돼요? 0이죠. 그럼 결국 false란 얘기예요. 조건을 비교했더니 뭐가 돼요, 여러분? false. 그러니까 어디를 수행해요? 요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 수행을 할 때 m이라는 값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j가 현재 얼마였냐면 아까 0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얼마였어요? 아까 계산하니까 3이었죠? 더하면 얼마야? 3이죠. 근데 이 m이라는 값을 3이라고 찍진 않아요. 문제 보니까 printf 구문 보세요. %, 끝에 보면 03, 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거 뭐냐면 세 자리로 표현해라. 세 자리로 표현을 하되 다만 빈자리는 뭘로 채워라? 0으로 채워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니까 3이었죠. 그러면 3 써주고 앞에 두 자리는 뭘로 채워요? 0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M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00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골라주면 답은 아마도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잘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보세요. 해상도가 주어졌고요. 통신 대역폭을 구해야 되는데 다 곱하시면 돼요.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곱하기 픽셀 크기 곱하기 프레임 수 곱하기 초까지 계산하면 되는데 가로 픽셀은 352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352 곱하기 240이잖아요. 이게 가로 픽셀 수. 240이 세로 픽셀 수 곱하고 픽셀의 크기는 문제에서 24라고 주어졌어요. 24비트. 그 다음에 프레임의 수 30개, 초당 30개. 그 다음에 마지막 초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1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초당이니까 1. 요거 다 곱하시면 값이 나오겠죠? 그게 값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9번 보세요. 자, 지리 최적화 시에 사용되는 경험적 규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지리를 최적화할 때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아요. 조인 연산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인 연산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나 셀렉트 같은 경우는 행위나 열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하고 조인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라는 거.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적화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0번에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처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루에 처리되는
작업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병목 현상이라는 건 과부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죠, 최대치.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3번의 응답 시간이라는 거는 입력을 하고 나서 반응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근데 3번은 뒤에 있는 문장은 응답 시간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반환 시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4번의 자원 이용도는 주어진 자원이 실제로 얼만큼 사용되는지 백분율로 따지는 게 자원 이용도입니다. 그래서 20번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고 풀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